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동부권 직접맘 지원센터 센터장 김지희입니다. 오늘 저희 센터에서는 직장맘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라는 제목으로 상담 사례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의 토크 콘서트에서는 모부송 보호 및 일생활 균형과 관련돼서 노동권 침해를 당한 직장맘들의 생생한 상담 사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아직도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돼서 불이익이 많으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3개권 직장맘 지원센터에서는 1년에 평균 1만여 건의 직장맘의 고충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보듯이 직장맘들의 삶의 고충과 불이익은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서도 본인의 당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직장맘들이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시기로 오셨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직장맘 그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토크 콘서트는 참석자의 소개, 직장맘들의 사례 발표, 그리고 패널 체온, 직장맘들에 대한 공통 질의응답 시간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모여서 직접 참여하는 그런 토크 콘서트가 됐으면 더욱 좋았었겠지만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영상으로 송출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장맘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상담 사례 콘서트를 참석하신 분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자인 직장맘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우리 직장맘이 겪을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명을 사용하고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 밝혀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나눌 직장맘은 김은영님입니다. 김은영님은 출산 전후 휴가 거부 및 해고 등과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영입니다. 네. 두 번째로 이야기를 나눌 직장맘은 이정은님입니다. 육아휴직 및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거부된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은입니다. 예, 세 번째로 이야기를 나눌 직장맘은 박혜진님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사직 종용 및 업무 배제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네, 제목만 보면 점점 무거워지는데 박수를 치는 것도 참 마음은 아픈데. 우리 네 번째로 이야기를 나눌 직장맘은 최수진님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부당 정보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고생하셨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수진입니다. 예,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직장맘 분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다들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오시고 친정어머니도 오시고 남편분은 휴가 내시고 한 명의 직장맘이 움직이려면 나라가 움직이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장맘들이 참석하셔서 꼭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용기를 내셨던 것은 한 가지 이유였었습니다.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이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당당하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신 우리 네 분의 직장맘 사례 발표자들 분들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내빈 소개 드리겠습니다. 오늘 패널로 함께 해주셔서 좋은 말씀 나눠주실 분들이십니다. 우리 직장맘 지원센터 수호천사이십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아입니다. 네. 네, 오늘은 날개를 잠시 접으시고 오셨습니다. 예, 다음은 임상혁 선생님입니다. 서울특별시 일자리 노동 분야 명예시장님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상혁입니다. 예, 우리 교수님 하고 우리 임상혁 선생님 잠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아 교수님부터. 코로나19가 사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저희들 모두 다들 너무 힘들게 그러면서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 사실 모두 힘든 가운데 특히 우리 직장맘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공적인 어떤 공식적인 영역에서는 뭐 일자리 문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방역의 문제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고 또 사람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일을 하는 이 우리 일하는 가족의 문제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일하는 엄마들의 문제 아이들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요. 이 한국의 코로나19는 그 아이들을 돌보고 또 일을 하는 이 직장맘들의 상황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은 좀 외면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오늘 아마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실 거고요. 이런 목소리들이 정말 한국 사회 곳곳에 퍼져나가면서 우리들이 함께 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의 시작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상혁입니다. 저는 그 진짜 직업은 의사고 이 중랑구에 있는 녹색병원의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성 보호가 가장 침해되는 사업장이 또 병원이에요. 여성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하고 있고 또 이런 모성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병원인데요. 녹색병원이 그러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모성 보호가 지켜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또 그로 인해서 여성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퇴사하게 만드는 그런 괴롭힘도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오늘 네 분의 발표자가 발표를 할 텐데요. 이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같이 결의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모두 바쁘신 와중인데 직장맘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또 의견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래 오늘 패널로서 참석하기로 되어 있던 고민정 의원님은 국회에 갑자기 일정이 생기셔서 대신 저희들의 이 영상을 보시고 조언과 또 의견을 영상으로 보내주시기로 했습니다. 토크 콘서트 후반부에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직장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은영님 아이 맡기는 문제 굉장히 어렵게 하시면서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시게 된 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 토크 콘서트에 참석하게 되셨는지. 네, 매번 도움만 받아가지고 시어머님 지금 아이가 15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님께 맡기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예. 15개월. 아유, 어린애인데 또 도와주셔서 이렇게 토크 콘서트에 참석하게 되셨네요. 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출산 전후 휴가 거부 때문에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면서 시작을 하셨는데 센터에 전화하시기 전까지 상황을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제가 이제 임신 중까지도 출산 한 달 전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출산 휴가를 쓰려고 하니까 사람을 지금 구인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구해놓고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입장은 출산 휴가도 받고 싶고 육아휴직도 받고 싶어서 이제 말씀은 드렸는데 사업자께서는 절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프리랜서는 그냥 2달치 월급만 받고 주면 그만이다. 뭐 이렇게 완강하게 폭언도 하시고 협박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너무 난감했었어요. 그래 다행히 직장맘 지원센터를 알게 돼가지고 덕분에 제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어가지고 임금체불에다가 제가 이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근무계약서도 그때 뒤늦게라도 이제 4대 보험을 들어서 이제 근로계약서도 작성해 주셨고 또 제가 휴게 시간도 매번 10분도 못 쉬고 계속 일을 했었거든요. 4시부터 11시 근무인데요. 근데 그거 부분도 저는 몰랐는데 알게 되었고 임산부는 10시 이후로는 또 근무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몰랐던 사실을 너무 많이 배우고 알려주셔가지고 덕분에 뒤늦게나마 그래도 사업장한테 얘기해서 그나마 받을 수 있었어요.
아, 예. 아유, 뭐 센터를 처음에 전화 걸지 않았으면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었던 상황일 수밖에 없었겠네요. 근데 하시면서 회사에서 뭐 폭언도 하고 욕설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하더라. 이런 거는 지급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했을 때 회사는 어땠어요? 저는 일단은 이제 한 해가 지나면 이제 최저임금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무 중에 최저임금이 올랐다던데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이제 월급도 조금 오르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아, 너는 원래 고용할 때 이 시급으로 이 월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랑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임신 중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데로 이직할 수도 없고 일단 상황이 네 그래서 또 저는 4시부터 11시 오후 시간이어서 오전에는 또 병원 산부인과도 가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근무를 그나마 앉아서 하는 직업이어서 계속 할 수 있었어요. 계속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게 완강하게 늘 거절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물론 협박도 하시고 폭언도 하셨지만 말도 안 된다. 내가 왜 너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냐. 늘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회사도 법이 있으나 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출산의 과정에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는데요. 우리 임상현 선생님, 이 출산 전후휴가 신청을 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어떻게 뭐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예, 그러니까 혼자 몸으로 사용자가 그렇게 계속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 출산 휴가도 신청하고 체급을 임금도 받아내고 뭐 그랬었던 거잖아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을 하셨는데 보통 그런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잘 이겨내고 하셨어요? 어때요?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아이는 건강했었습니까? 제가 임신이 안 돼가지고 네 정말 힘들게 네, 수술을 했었어가지고 임신이 안 돼가지고 정말 힘들게 얻은 아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집에 있기에는 항상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고 앉아서 하는 직업이라서 계속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이제 남편은 계속 얘기하죠. 임신했으니까 그만둬라고. 그런데 이제 여기 직장맘 지원센터에 전화해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너무 큰 용기를 주셨어요. 이렇게 정확한 정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자. 먼저 이끌어 주셔가지고 덕분에 한 스텝 한 스텝씩 밟아가서 지금까지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말씀 들은 것처럼 현재 4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 출산 전후 휴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5인 이상 사업장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센터에서 상담 받으시고 용기를 내셔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일을 해내신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이 맡기기도 좀 많이 어려우시긴 한데 지금 현재는 어떠세요? 생활하시기가? 이 일을 좀 겪고 나서 제가 다행히 여기 덕분에 네 이제 육아휴직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육아휴직까지 또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또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업장이 아직까지 퇴직금은 준다고 하셨는데 받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진행 중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출산 이제 육아로 저희가 아기가 봐줄 그게 없어가지고 육아로 이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서류도 뭐 내고 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진행 중이십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힘찬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이정은 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육아휴직 신청을 했고 연차 유급휴가 거부 때문에 매우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고민하게 된 이유부터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를 다니는 워킹맘, 워킹데디라면 한 번쯤은 육아휴직을 고민할 텐데요. 그러던 찰나 저희 이제 팀원이 모두 바뀌게 되면서 회사에서 저한테 메인 업체를 담당한 것을 요구했고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적응을 잘해서 이제 업무를 잘 이어나갈 수 있게 이렇게 저한테 업무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새로 들어온 직원 중에 이제 경력직으로 들어온 직원이 저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고 들어왔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제가 그 사람은 사실 이 업계에 경력이 하나도 없었을 뿐더러 사회생활 자체도 제가 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회사에 공식적으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많고 남자이기 때문에 급여를 더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연봉 협상 때 그 부분을 반영해 준다라고 했었는데 실제 연봉 협상 시에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저도 깊게 이제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회사에서 11년이나 길게 일을 하셨었는데 결국은 이런 연봉협상 과정에서 육아휴직을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과정도 쉽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사실 출산 휴가에 이어서 보통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육아휴직을 출산 휴가를 사용하고 4년에서 5년 정도 뒤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저희 이제 회사 내에 여직원이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회사에 이제 육아휴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요. 1차적으로 이제 제가 그 육아휴직에 대한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센터에 전화를 해서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게 됐고 회사에서는 일단 제가 육아휴직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뭐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하셨었어요. 우리가 대기업도 아닌데 육아휴직을 어떻게 주냐, 육아휴직을 꼭 지금 써야겠냐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저한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법적으로 알고 회사에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회사에 최소 30일 전에 이제 육아휴직을 쓰겠다라고 의사를 전달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제가 회사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회사에서 또 말을 바꿔서 제가 그 의사를 말한 30일이 아닌 사장님 결제가 승인된 이후 30일이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저는 이제 30일이 아닌 37일 뒤에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됐고요. 또 제가 그 연차가 많이 남았었는데 그 과정이 사실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연차를 이제 소진하고 육아휴직을 바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회사에 얘기를 했는데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연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센터에 연락을 해서 알아본 바로는 제가 회사에 쓰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는 게 맞는데 저한테 사장님 사인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 제가 연차 사용서를 사장님한테 올렸는데 이제 다른 직원 통해서 그 사인하지 않은 상태로 그 서류를 내려오게 했고 제가 다시 들고 가면
줄 수 없다고 소리치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너무 지쳐서 그 연차까지는 쓰지 못하고 오게 됐고, 그래서 그 연차 수당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아서 처리가 안 된 건지 어쨌든 그거는 아직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예, 그러니까 연차휴직 전에, 그러니까 육아휴직 전에 연차도 사용하기가 어려웠고, 네, 결국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또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본인만 제외하고. 네, 결정적으로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 게 이제 연봉 협상 때 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인데,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만 이제 동결이 되고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만 연봉 협상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연봉 인상에서 제외를 시켜서 그렇게 이제 육아휴직을 왜 쓰냐, 회사가 어려운데 육아휴직을 왜 쓰냐, 아니 이 저출산 국가에서 임시출산 육아를 많이 하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법에 있는 것조차 보장되고 있지 못한 게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참 누구보다도 많이 활동을 하시는 우리 신경환 교수님 많이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뭐 의견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의견도 있고 또 뭐 간단하게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0.92, 전 세계의 어떤 나라도 겪어보지 못한 출산율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 유럽에서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진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냐면 결국 여성들이 일과 돌봄을 병행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를 들여올 수밖에 없다. 성평등의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다. 기업의 사용자들의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이런 이제 각성을 하고 제도를 엄청나게 바꿔나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출산율을 좀 회복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때보다 더 나쁜, 정말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나쁜 사실은 단계에 있는데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사실 출산을 하고 일을 하는 여성들이 사실은 출산하고 육아하는 거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회사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으려는 걸 너무나 잘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82년생 김지영 다 보고 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회적인 어떤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약속, 책임 이런 것들 이행해가는 굉장히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여기는 이 회사는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연봉 협상에서 남자니까 임금을 더 줘야 돼라고 하는 건 그 말 자체가 따져보기 전에 그런 발언 자체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 자체가 내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우리가 원래 그렇게 해왔잖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발상 자체가 여러분 제가 좀 세게 말씀을 드리면 반사회적이에요. 반국가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뭐 소시오패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회에 굉장히 타인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를 가한 위해적인 그런 행위들인데 바로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은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도 버젓이 하고 있다는 것 참 문제고요. 육아휴직도 이제 사실은 이렇죠. 안 줘도 되는 게 아니고 줘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세금을 당연히 내고 하듯이.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앞서 김은영 선생님 경우도 그랬는데 우리가 대기업이니 조그만 회사에서 모든 걸 다 주니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발상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조사도 하고 있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사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가장 잘 된 나라들이 우리 아시는 뭐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아시다시피 덴마크는 기업의 95%가 5인 이하예요. 그러니까 큰 회사가 더 고용 조건이 좋으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한 오해입니다. 사실은 작은 회사들에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훨씬 유연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기업 규모가 작지만 여러 가지 뭐 노동자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권리의 면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육아휴직 신청하면서 이건 정말 그 회사와 나의 개인적인 싸움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정부 기구 중에 고용노동청이 있는데 이런 데 좀 진정도 해보시고 이런 생각을 좀 하진 않으셨나요?
회사에서 저한테 불이익을 줬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센터에 다시 전화를 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불이익을 당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노무사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미 이 과정 자체가 이렇게 뭐 하나하나 이렇게 이뤄진 것 같지만 그때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잠도 뭐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 출근했고요. 회사에서는 두통령 없이는 이제 지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사업주가 출산휴가며 육아휴직을 줘야 하는 게 의무이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나. 나는 어쨌건 육아휴직을 이제 하기로 한 거니까 더 이상 뭘 위해서 내가 진정까지 제기해야 하나 그런 씁쓸한 마음이 들어서 진정까지는 제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실 때 혼자가 아니십니다. 직장맘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직장맘들이 어려운 과정을 겪으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는가. 법이 있다고 하지만 그 법을 지키라고 개인이 싸워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되십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구제 신청까지 가고 구제 권리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대부분이 그 전에 포기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어쨌든 그래도 끝까지 상담하시면서 노력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우리 오늘 사례를 발표하신 우리 이정은 님께서는 정말 애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부분이 개인의 노력, 개인의 고통으로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저희 센터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예, 세 번째 사례입니다. 우리 박혜진님. 육아휴직 후에 공고사직 종용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복직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용자부터 전화로 사직을 권유받으셨대요. 와, 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화 또는 뭐 문자 띡 해가지고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거만큼 굉장히 그 좌절감을 느끼고 모욕적인 게 없습니다. 당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복직 한 2-3개월 전에 부서장으로부터 제가 회사가 코로나로 사정이 어려워져서 제가 정리 대상이 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서장이 말하기를 네가 그만두지 않으면 너 아래 직원 2명을 그만두게 해야 할 상황이니까 대신 네가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굉장한 죄책감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우기면서 계속 다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내가 아끼는 후배들이 피해를 보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우선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남편과 상의를 해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과 상의 후에 다시 이제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가 만약에 사직에 응하지 않고 복직을 하겠다고 하면 복직할 수 있는 거냐고 재차 이제 물어봤을 때 부서장은 그럴 수 없다.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네가 원한다고 해도 너는 복직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고 이제 걱정이 되어서 센터를 소개를 받고 센터에 이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센터에서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라고 말은 하지만 방법은 해고의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물어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그 부분을 인사 담당자한테 물어본 결과 인사 담당자는 확답을 하지 않고 이것이 뭐다라고 얘기를 않고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회사 사정 이렇게 돼서 너무너무 죄송하다라는 말만 계속 반복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회사에서 실업급여라는 단어를 언급했기 때문에 저는 권고사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에 저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메일을 2번이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결국은 너가 나가지 않으면 너의 후배 2명을 아니 이게 무슨 그 사람 목숨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이제 압박을 했을 때 우리 이제 박혜진님이 겪어야 될 심리적인 부담, 압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본인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권고사직을 하는 이유
이것들이 명분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네요. 우리 또 신경 교수님 이런 상황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네요. 네가 안 예. 하면 너 옆에 그런 아직 정말 이제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으셔서 지금은 좀 어떠신지 아무튼 뭐 그 다행 그래도 이게 이제 가장 제가 사실 배려란 말은 참 좋은 말인데 배려 저는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뭐 육아휴직을 쓰는 것 자체는 당연한 것인데 회사는 당연히 주어야 할 책임이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배려로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 이제 이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회사 사정이 나빠졌다. 그래서 누가 나갈 것인가? 육아휴직을 쓴 당신이 나가라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거기에 또 그 아주 복직을 준비하고 있는 그 여성에게 굉장히 그 위협이죠. 위협을 가하는 이런 행위들은 사실은 단순하게 뭐 근로기준법 뭐 법안의 위반뿐만 아니라 협박이나 뭐 위협을 동반한 어떤 심리적인 압박 이런 것은 다른 법적인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하나가 되겠죠. 네, 선생님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으셨을 텐데 그때 심정이 좀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선 제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저희 부서에는 업무 카톡방이 2개가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제가 속해 있던 업무 카톡방의 대화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에게 물어보니 그날 이후로 부서장이 새로운 업무 카톡방을 개설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저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한 이후로 완벽하게 이제 그 업무에서 배제가 되고 그다음에 제가 출근하기 전에 저의 자리에서 제 자리에 모니터가 빠져 있다는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복직을 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정말 복직하기 전까지 그 2, 3개월 동안 너무 많은 생각과 고민, 자괴감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응하지 않겠다고 말은 했으나 내가 정말 출근해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도 어찌저찌 용기를 내서 출근을 했는데 당연히 뭐 업무에 대해선 100% 투명인간 취급당하며 배제가 되었고 제가 복직서를 부서장에게 제출을 하자 부서장이 이제 면담을 하자고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회사에서 너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다 주고 임신 기간에도 배려를 많이 해주고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게 했는데 너는 오히려 육아휴직을 가지고 네가 오히려 무기로 흔들고 있는 게 아니냐. 너가 권고사직을 응하지 않고 이 자리에 출근을 한 게 나에게는 상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매출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너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쉬고 있는 게 되게 얄미웠다. 약간 이런 식의 뭐 이야기까지 이제 제가 들은 상황에 굉장히 이제 네. 힘들었죠. 네. 예,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게 얄밉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지금 투명인간 취급받고 거기에다가 카톡방에서 제외시키고 투명인간처럼 취급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쨌든 그 떨리는 가슴을 가지고 또 그래도 해보겠다고 출근을 하는 과정인데 굉장히 그 심정이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임상현 선생님 뭐 어떠셔요? 들으시니까? 응? 그러니까 뭐 저는 2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모성 보호를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괴롭힘을 하는 이거는 지금 현행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법 조항이 만들어지고 처벌 조항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단톡방에서 배제를 시킨다는 것, 그러니까 업무에서 소외시키고 이런 거는 아주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어서 이건 처벌을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용주가, 사업주가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육아휴직을 남자가 써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말이 안 나온다. 그래서 똑같이 쓰자. 남자도 쓰고 여자도 쓰고 똑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제도를 좀 만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아까 육아휴직 써서 얄미웠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박혜진님 그래서 이렇게 정말 북받치는
감정을 갖게 되시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지금 되셨나요? 저는 이제 복직을 계속 간절히 원했고 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사직을 권유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한 달치 급여와 실업급여를 줄 테니 정리를 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센터에서 듣기로는 제가 해고가 되더라도 해고 예고수당 한 달과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는 건데 그것을 마치 회사에서 나를 위해 배려를 해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절을 했고 그 뒤로 이제 인사팀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인사팀에서는 또 2달치 월급을 줄 테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집에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만 있다가 그 복직을 하는데 제가 일이 없는데도 복직을 해서 제 책상에 앉아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아침에 화장을 하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일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이 너무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게 인사과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사장님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정말로 네가 있을 자리가 없다. 회사가 너무 어렵다. 사정이. 근데 저는 다 이해해요.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하지만 사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남들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돼서 권고사직을 하라고 하면 알았다고 두말 없이 응하는데 너는 왜 이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더 싫었어요. 저에게 권고사직 응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모습이 더 실망스러웠고 그래서 자리가 없으니 너를 물류센터로 발령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류센터는 제가 하는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예요. 뭐 가스 패킹을 하고 건품을 하고 하는 저는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었고 전혀 다른 업무로 발령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그럼에도 그러면 제가 회사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물류센터에 가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이제 자리로 내려왔으나 너무너무 손도 떨리고 고민이 많았죠. 내가 물류센터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멀리 있잖아요. 뭐 서울이 아닌 할 수 있을까라는 막 고민 끝에 정말 괴로웠는데 저희 회사 인사 담당자분께서 직장맘이세요. 그래서 그 인사 담당자분께서 사장님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사장님 사람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도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최대한 배려가 3개월치 급여 위로금을 주고 정리를 하게끔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이제 권유를 사장님께 해주셔서 저도 사실 그 인사 담당자님의 그 노력과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그 마음에 너무 일이 하고 싶었지만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네, 그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일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출근할 수 없는 우리 울컥하시는 이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지금 현재 일단 정리를 임무를 받고 하셨지만 계속 당당하게 이루고자 하는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와중에도 또 그래도 훈훈한 이야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잠시 근무하는 동안 하셨던 뭐 에피소드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어렵게 출근을 한 걸 팀원들이 다 알고 팀원들과는 워낙 사이도 좋았고 부서들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서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친구들이 저에게 잘 다가오지 못했어요. 근데 부서장님이 안 계시는 뭐 아침 시간이나 오후 시간에 저한테 이제 몰래 와서 간식을 준다거나 화이팅을 외친다거나 뭐 힘내세요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저에게 굉장히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옆에 예, 옆에 계신 우리 이제 아마 직장 내 괴롭힘을 많이 당하신 분이셔서 아마 더 심정이 많이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의 말, 따뜻한 말 한마디, 윙크 하나로 버티시고 용기를 얻으시는 우리 직장맘들. 너무나도 당연히 법으로 보장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무슨 선처를 해주고 배려를 하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 현재의 이 노동 조건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되는 우리 직장맘 지원센터가 더욱더 많은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결심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우리 옆에서 이제 울컥해서 이게 큰일 났네요. 우리 최수진님 같은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좀 겪으셨습니다. 육아 휴직하고 복직 후에 육아휴직을 거부당하거나 또는 거부 후에 사직을 명시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괴롭힘들을 당하면서 육아휴직 후에 일들을 좀 겪으셨습니다. 어떻게 심정이 조금 아이고 눈이 벌써 빨가시네요. 예, 겪으셨던 얘기 조금 해주십시오. 네, 말씀드릴게요. 저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10년 이상 일했어요. 마지막 회사에 그만둔 게 올해 6월 말이에요. 올해 3월 말에 복귀를 했는데 저는 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흔히 농담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육아휴직 쓰면 책상 없어진다고. 그 농담이 저한테 현실이 됐어요. 복귀한 첫날 창고처럼 방치된 구석 자리를 배치를 받았고 기존에 근무하던 편집부가 아니라 1인 부서로 발령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회사가 발령 공고를 게시를 해놨더라고요. 첫날 사장이 불러서 매출 계획표를 써오라고 하더라고요. 편집자는 원고를 책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데 저한테는 원고를 안 줍니다. 그 원고를 검토할 기회도 안 주더라고요. 전 직원이 검토하는 검토 서류를 저한테는 안 줘요. 너는 이제 편집부가 아니라서. 사장한테 지금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저한테 불이익 주시는 거냐라고 하니 그런 의도가 전혀 없대요. 네가 집에서 너무 오래 쉬어서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데 네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편집부장이 매출계획표 써오라고 준 서류에 보니까 분기별로 매출을 7,500만 원씩 맞추래요. 그런 상황이 정말 내 사고방식이 문제인가 해서 지인들한테 상황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출판계에 근무하시고 이제 출판사를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렸더니 분기별 7,500만 원을 맞추는 능력자가 회사를 왜 다니냐. 회사 차리는 게 낫겠다. 원고가 없는 상태에서 매출 계획표를 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매출 계획표라는 거는 하나의 구실이다. 네가 그거를 못 쓰면 못 썼다고 책임을 물을 것이고 썼다면 써내면 그걸 근거로 그 매출을 맞추라는 압박을 줄 거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노무사를 찾든지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아유 그때 순간이 막 떠오르시나 보네요. 네. 네. 밑 빠진 독에 혼자서 물을 채우고 잔치에 오라는 거는 사실은 물을 길어 오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너는 잔치에 오지 마 이건데 동화에서는 보면 나한테 밥 얻어먹던 두꺼비가 나타나서 도움을 주잖아요. 근데 저는 두꺼비가 없어요.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없는 사람 취급해요. 저는 투명 인간이 됐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조용해요. 사람들이 다 약속을 잡고 나가서 아무도 없어요. 그런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다가 혼자서 밥 먹으러 가고 그런 일상이 반복됐어요. 근데 그때 저희 친정엄마가 직장을 그만두시고 저희 아들을 봐주러 오셔서 같이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도저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하고 회사를 다니는데 그때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심리 상담을 권유해 주셨어요. 제가 상담을 받고 나서야 제가 아프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네. 눈물이 계속해서 나는 게 우울증 증상이고 출퇴근 지하철에서 숨이 막히는 게 공황장애 증세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결말이 정해져 있다면 좀 아름답게 끝을 맺고 싶어서 휴직 전에 쓰던 파일을 달라고 했어요. 그 파일을 정리하고 같이 일했던 저자분들한테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회사가 제가 쓰던 하드를 없앴더라고요. 안 줍니다. 그리고 백업 파일을 가지고 있던 편집부장한테 파일을 달라고 하니까 안 줘요. 메일 메신저로 전달하려면 9시간이 걸린대요. 계속해서 달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메신저로 전달받은 파일을 열어보니까 파일이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흰 걸 줬어요.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한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감옥 가면 되지. 내가 벌금 내면 되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법적인 방법밖에 없는 것인가. 사설 노무사하고도 상담을 했는데 이 회사가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을 교묘하게 잘 피해가는 것 같다. 사실상 괴롭힘이나 불이익에 대해서 증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회사와 잘 얘기해서 권고사직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가 진짜 다니는 것이 힘들 것이다. 권고사직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이냐. 그 얘기를 하자마자 사장이 호출을 해요. 그러더니 최수진 씨가 원하는 게 실업급여인가? 사직서를 쓰고 나가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정리할까요? 라고 하니 오후에 반차 썼던데 오전에 정리해서 나가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6년을 재직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제가 81년 최수진이 됐어요. 이게 3개월 동안 겪은 일이고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났냐면 저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저한테 제 처지에 대해서 같이 일했던 동료가 그런 위안을 줬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너무 슬프네요. 네. 정말 네, 가슴이 많이 아프네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나하고 계속 몇 년 동안 일했던 사람들이 돌아서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잔인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분들도 회사 눈치도 보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회사의 움직임은 그런 거잖아요. 네가 성격이 안 좋아서 네가 문제가 있어서 마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무슨 죄인입니까 도대체? 왜 육아휴직을 쓴 사람이 이 나라에서는 죄인으로 취급받아야 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들으시고 특히 또 우리 임사연 선생님,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이 사실 입증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네요. 혹시 뭐 의견이나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이런 그런 괴롭힘이라 그럴까 그게 한 3개월 갔다는 거지요. 대단하십니다. 3개월을 버티신 건데 아마 정말로 일을 하고 싶었고 또 정말로 그 일이 좋았을 거예요. 제가 한 15년 전에 비슷한 사례를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 왔는데 좀 이상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비슷하게 직장에 괴롭힘이 있고 육아휴직 후에 복직을 하는데 그래서 똑같아요. 부서도 다른 데로 발령 나가고 혼자 있고 밥 먹을 때는 뭐 회식에도 하고 이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고맙더라고요. 뭐냐면 집에서 출근을 하려고 이제 직장에 가까이만 가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을 못 쉬겠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적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출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의 정신질환으로 산재 신청을 해서 산재가 인정이 됐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글쎄 너무나 아픈 상황이어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좀 이렇게 아직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도 밤에 자다가 꿈을 꿔요. 왕따를 당하는 꿈이요. 저는 살면서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거든요. 왕따를 당하는 꿈을 꾸며 너무 답답해요. 너무 억울하고 그렇게 해서 잠을 깨면 새벽이에요.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저처럼 이렇게 고통이나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경험을 공유해서 뭔가 좀 상황이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다면은 그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제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어렵게 다 과정들을 겪으셔서 이 사례를 말씀하시기까지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결국 나와 같은 이런 경우를 더 안 당했으면 좋겠고 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 하나로 이 자리에 서셔서 어려운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박혜진님이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물을 부어야 되는데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 물을 아무리 부어봤자 이게 채워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두꺼비를 찾아야만 되는 그 구멍을 막아줄 무엇인가를 찾고 계시는 게 현재 우리 직장맘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용기를 내서 센터에 전화도 하시고 또 상담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본인의 당당한 권리를 찾아 나가셨던 우리 네 분의 오늘 상담 사례 발표하신 네 분의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네 분의 직장맘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정말 가슴도 먹먹해지고 정말 이제 눈물과 분노를 참으시면서 말씀하시는 우리 사례자님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 패널로 참석해 주신 신경아 교수님 말씀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 해고시키고 나서 그냥 뭐 감옥 좀 가지, 뭐 벌금 좀 내면 되지.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위중한 사실은 이거는 법규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사회적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용노동부가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안 듣죠.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계속해서 물어 나가야 하고 저희도 물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 하나 내보내는 건 아무 문제 아니야. 나 벌금 좀 내면 돼.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우리 회사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어떤 분쟁이 생기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을 때는 우리 회사 문 닫을 수도 있다 정도의 경각심,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제도화 그리고 그런 제도를 실행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우리가 이렇잖아요. 이게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뭐 집에서 너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얄밉더라. 그 사람 집에서 육아휴직하고 쉬고 놀고 있는 것도 아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요즘 이제 코로나19 얘기하면서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존속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K방역 얘기하는데 방역만큼 중요한 게 아이들이 태어나고 잘 자라야 10년, 20년 후에 한국 사회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21세기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점에서 보면 전혀 가능하지 않은 길로 우리가 지금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이 선생님들은 개인이 내가 그냥 아이를 낳고 싶고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책임을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 더 보호하고 어떤 보상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위기를 몰아넣는 건
꼭 어떤 그 회사뿐만 아니라 저 자신, 또 우리 국민 모두 또 국가가 좀 부끄러워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는 뭐 국가 정책적으로 K 방역만큼 중요한 것이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그 직장맘의 가족들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국가의 사명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얘기하고 또 많이 토론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임상혁 선생님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예, 신경화 교수님께서 뭐 얘기를 다 하셔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은 뭐 이하 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누가 멘탈이 강해지는 방법이 뭐가 있나? 이거는 그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노동조합에 의지하세요라고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생각하는 동료 그리고 같이 뭐 이렇게 뜻을 모으고 그다음에 같이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노동조합일 텐데요. 뭐 영세한 사업장,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노동조합에 있지도 않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직장맘 지원센터가 우리 여성 노동자들에게 좀 더 가깝게 아주 편하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런 아까 모성 보호와 관련된 침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우리나라 외국은 고용노동부 같은 곳에 전화를 하고 거기서 상담을 하고 거기서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감독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잘 없으니까 직장맘 지원센터 같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더 많은 서울시의 많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직장맘 지원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한 제도 개선 문제에서부터 또 직장맘 지원센터의 역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아픔으로 또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지 않는 모성 그리고 부성 보호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그러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 더 뛰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렵게 또 결심해서 이렇게 정말 중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어주신 우리 사례 선생님들한테 공통으로의 질문이 여기 써 있지만 좀 오글거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만약에 해당 사건을 겪고 있는 과거의 나한테 말을 걸 수 있다면 그 순간에 나한테 어떠한 지지와 응원의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부분을 꼭 물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그 일을 겪고 있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지 한 말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토크 콘서트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 또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은영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주눅 들고 눈치 보고 했었던 저에게 과거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받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름 제가 쟁취한다고 해서 육아휴직을 얻어냈지만 연봉 협상이라든지 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때 못 사용했는지, 그때 연봉 협상이 잘못된 불이익이라고 느꼈는데 왜 가만히 있었는지 다시 용기를 내서 그 부분도 바로 잡으라고 얘기해 줄 것 같습니다. 예, 더 뭐 붙여서 못다 하신 혹시 얘기가 있으시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다 모든 이제 뭐 육아를 하는 워킹맘, 워킹데디가 쓸 수 있는 제도이고 좋은 제도인데 사실 대기업, 공공기관 이런 데를 제외한
업체에서는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도 출산휴가를 받을 때 회사의 배려, 동료의 배려로 출산휴가를 가서 너무 감사하다. 나는 좋은 케이스였어라는 생각으로 이제 출산휴가를 보내고 왔었는데요. 이게 제도적으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없다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그래도 나는 내가 목소리를 내서 얻어냈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는데 저는 사실 아직 육아휴직 기간 중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두 분 사례를 얘기를 듣고서는 사실 조금 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제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정리를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희진님. 과거에 제가 그때 생각해 보면 진짜 거의 잠을 못 자고 매일 벌떡벌떡 새벽에 일어났었는데, 근데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센터도 찾아보고 주변 지인들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고, 그래서 스스로 되게 마음을 되게 강하게 단련을 했던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그 이유가 저는 육아 휴직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정보를 알아보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같은 기간에 이제 정리해고를 당한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은 그럴 겨를도 없이 바로 너 언제까지 나오고 그만 나와라고 해서 이렇게 저처럼 뭐 알아보거나 하지도 못하고 한 달치 월급도 채 못 받고 나가게 된 거를 제가 알게 돼서 더 나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또 지금처럼 열심히 심적으로 힘들지만 알아보고 저의 권리를 찾으려고 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퇴사를 하면서 제 후배 직원들을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너희들한테 내가 여기서 출근을 며칠 동안 하는 동안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서 너무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그 친구들도 위에 눈치도 봐야 되고 저도 신경이 쓰일 테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회사에서는 네가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한 결정에 따르지 않아라고 했지만 나의 세대가 이거를 그대로 따르면 너네 세대에도 그게 똑같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조금 불편해도 너희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어찌됐든 회사를 좀 더 불편하게 하고 나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진심이었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여리고 힘들고 뭐 많이 울기도 했지만 그 내 권리를 찾고 나서 회사가 결정해서 네가 나가서 제가 나간 게 아니라 제가 회사에서 내가 너에게 이거 뭐 2달치를 줄게, 3달치를 줄게 제시를 했을 때 제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떠밀려 간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저희 아래 이제 직장맘들이나 여성들도 그런 식으로 조금 당당하고 자신감을 갖고 힘들면은 이런 센터에 의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나은, 조금은 다음 세대에서는 좀 더 나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다음은 우리 최수진님. 네, 저는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렇게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용의주도하게 자신이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제가 그 3개월을 버티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아픈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센터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들었는데 실은 하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굉장히 무기력했거든요. 왜냐하면 내 벌금 내면 되지 뭐 이렇게 나오니까. 회사가 두려워하는 건 사실은 근로자 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두려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근로자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소비자라면, 그래서 이게 뭔가 이런 사례가 많이 공유가 되고 저 기업이 저런 기업이다 이렇게 돼서 사회적으로 인식이 바뀐다 그러면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뉴스 많이 봤거든요. 여자라는 이유로, 임신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어요.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런 뉴스를 많이 봤는데 제가 자라서 비슷한 그런 경험하게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조금씩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좀 알려지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정말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나쁜 일을 하는 기업들이 정말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민정 국회의원님의 인사말 그리고 응원과 재원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이번 행사에 저도 같이 참석해서 여러분 목소리도 듣고 또 저의 이야기도 좀 하고 직장맘으로서의 어려움들도 공감하고 그런 자리를 기대했었는데 국회 일정이라는 게 참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날도 본회의가 열리고 또 국회에서 당정 협의가 있고 이런 회의들이 있다 보니까 못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김은영, 이정은, 박혜진, 최수진 이렇게 네 분께서 사례 발표를 해주셨는데 보면은요. 사실은 출산 전후 휴가가 도입이 된 지가 67년이 됐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이 시작된 지는 한 32년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엄마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법제도도 물론이지만 문화가 같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법제도라는 거는 결국 이제 무언가를 강제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하나의 깃발을 꽂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 가이드에 맞춰서 사람들이 공통되게 어떤 행위를 해야만 하는 하나의 울타리인 것인데, 울타리가 많이 있어도 그 울타리를 넘나드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버리면 사실은 법제도가 필요 없거든요. 법은 사람보다 우선할 수는 없죠. 사람이 먼저이고. 그래서 저도 그 출산하고 임신했을 때 경험들을 돌이켜보면 결혼할 때 사실은 저는 좀 부당한 대우를 좀 받았었습니다. 제가 아나운서로 재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청첩장을 들고 갔을 때 이제 어떤 PD는 왜 이런 걸 상의도 없이 결정하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내 인생 내가 결혼하는데 이거를 왜 당신과 내가 상의를 해야 되는가. 근데 그것만 해도 벌써 한 15년 전쯤 일인데 그 충격이 굉장히 컸었고 그 당시의 느낌은 아무리 법제도가 있어도 이것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 혼자 맨몸으로 싸워야 되는구나. 나한테 갑옷도 없고 창과 방패도 없구나 하는 그런 막막함이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임신을 했을 때는 그 해당 프로그램의 PD와 제작진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너무 숨이 차서 방송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서 이제 마이크를 내리고 방송에서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제작진들이 고민정 아나운서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아이를 가졌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숨이 안 차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입덧을 안 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방송이 끝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PD뿐 아니라 작가, FD, AD 모두가 함께 고민해 줬기 때문에 제가 아무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임신과 출산을 겪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은 이거는 참 좋은 사례인 거죠. 그만큼 한 아이가 커가는 데에도 마을 하나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한 아이가 탄생하기까지는 그렇게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선후배들의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사례자 분들도 보시면 법제도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 사업주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혹은 정말 몰라서 활용하지 못한 이런 경우들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센터를 통해서 정확한 법제도를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이제 충고를 많이 받으셨고 제언을 받으셨고 이제 그것대로 이행을 하셔서 잘 풀린 케이스들도 있던데 이제 센터나 그리고 혹은 이제 저 같은 입법부에 있는 사람은 제도와 법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로드맵을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일에 더 많이 애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뭐랄까요? 오히려 강한 오기가 생기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엄마지만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또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도 그렇고 오히려 되게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을 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얻어지는 혹은 생겨나는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 강인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어머니들의 강인한 정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게 비단 자식들에 대한 희생정신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해지는 면모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때도 또 팀원들과의 어떤 팀워크를 통한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도 제 경험에 의하면 아이를 낳기 전과 후가 그 강인한 면모가 더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저는 조직에도 본인에게도 굉장히 큰 그 장점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이제 어떤 회사들은 해외 연수 같은 거 보내죠. 그럼 1년에 해외 연수를 보내면 그만큼 공백 기간이 생기잖아요. 업무 단절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해외에 나가서 똑같은 업무를 거기에서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이 경력이 단절됐다라든지 혹은 너는 거기서 놀다 왔다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전혀 없지요. 오히려 아무런 프로젝트의 성과가 없어도 저 사람은 뭔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왔어. 우리 조직에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시선들을 보내고 그게 사회 문화로 이미 정착되어 있거든요. 저는 임신과 출산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인한 면모,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한 포용력이 저뿐 아니라 많은 엄마들에게는 그게 생기거든요. 그게 이 생명력을 잉태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고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 기업에 있는 이제 기업주들도 그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 프로젝트의 회사 업무에 녹여낼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시면 경력이 단절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새로운 경력을 쌓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들도 나는 1년을 쉬었는데 저 친구보다 그 해당 업무에서 조금 밀려난 거 아닌가? 나는 저 친구보다 1년만큼의 현안을 따라가지 못했으니까 나는 좀 뒤처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마음합리에 갖고 계십니다. 저도 친구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자신감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의 장점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자부심을 충분히 가지셔도 되고요. 그런 힘들이 모이고 모여야 이 사회 문화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문화가 변화 속도가 느리다면 좀 더 강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게 법제도의 개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살피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고요.
다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사회 문화가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식의 전환도 좀 시켜주시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또 아이들까지 이런 모든 사회 문화가 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30년, 60년, 100년이 흘러도 법제도가 있어도 우리의 사회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벌써 직장 생활을 한 지가 몇 년이 됐죠? 20년이 거의 다 돼가네요. 그 생활 속에서 남편은 시인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거의 모든 육아를 다 합니다. 처음엔 거기에 대한 불안감? 다른 집은 엄마가 다 키우는데 아빠가 키우고 엄마가 키우는 게 좀 다르긴 합니다, 분명. 또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엄마의 영역과 아빠의 영역이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무엇이 정답인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엄마 아빠가 직장을 다녀도 엄마가 아이들을 생각하는 것과 아빠가 아이들을 생각하는 건 분명 달라요. 제가 그것까지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르지만 그 다름을 아이들이 둘 다 흡수를 해야 건강한 시민으로 커갈 수 있거든요. 오로지 엄마의 울타리 안에서만 크는 것이 아이한테 무조건 좋을 것이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많은 젊은 아빠들은 아이의 육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고 있죠. 도움이라는 표현은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가정살림을 하는 것도 본인의 일이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본인의 일이어서 이거는 도와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 남편에게 어느 날 아이의 이유식을 만들고 있는 남편에게 고생이 많다고 하면서 오늘은 내가 이거 할게, 내가 도와줄게, 오늘은 내가 쉬는 날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핀잔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 이거는 내 일이니까 그냥 내가 하는 거지, 누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지. 저 애가 내 애니까, 내 가정이니까. 그런 생각이 엄마도 아빠도 직장을 다니든 다니지 않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장맘 여러분들의 편에 있는 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저도 똑같은 입장이니까.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의 육아에 헌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아빠들, 직장 대디들도 늘 응원합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아이를 주말에 또 돌봐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투정 부리지 않고 열심히 뭐라도 하려는 그 아빠들 모습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왜 너는 그거밖에 못해? 왜 남자는 이거밖에 안 해? 왜 여자는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남자는 이거를 더 하는구나. 여자는 이만큼을 하는구나. 아내와 남편은 이만큼을 도와주는구나. 아이들도 이만큼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인식 변화들도 같이 동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역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고요. 여러분 뒤에는 또 여러분 옆에는 함께하는 이런 직장맘들, 직장 대디들 늘 같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제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긴 시간 우리 사례자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갈 때 나는 무엇을 얘기해 줄 것인가? 잘했다. 잘 버텼다. 앞으로 잘 버티자. 이 응원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했고 그것을 잘못했던 기업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사회적 책임을 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맘 지원센터가 아직은 많이 부족해서 우리 많은 직장맘들의 목소리를
담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지금 우리 목소리를 내신 분들부터 더 많은 직장맘의 목소리를 담아서 앞으로 직장맘들의 노동권과 또 직장맘 대디들의 모부성 보호 제도를 위해서 저희들 직장맘 지원센터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 지원센터가 주최한 직장맘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상담 사례 토크 콘서트를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